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명절 때 일을 했습니다. 명절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그 내년이 되면 나아질 것 같거든요. 항상 이제 다음 해가 되면은 뭔가 삶이 나아질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뭐 나아지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사실 그랬죠. 이제 로스쿨 입학하기 전에는 이게 합격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 1학년이 되면은 이제 1학년을 지내다 보면은 이게 1학년만 끝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3학년쯤 되면은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나가면은 사실 뭐 또 이제 먹고 살 걱정들이 이제 뭐 태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좀 만족하며 사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로스쿨 다니다 보면은 1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1학년 1학기 때가 제일 힘들고 사실 2, 3학년 때야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사실 뭐 힘든 걸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1학년 1학기가 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뭐 3학년도 사실은 뭐 쉽지 않죠. 이 시험을 이제 한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살면서 가장 이제 다시는 느끼지 못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시간들을 좀 잘 즐겁게 긍정적으로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561페이지 헌법 총론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문제 푼 거는 제가 모범 답안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아무튼 이 모범 답안이 굉장히 잘 쓴 답안입니다. 뭐 분량적인 측면이나 뭐 내용적인 측면이나 뭐 목차적인 측면에서 거의 제가 나눠드린 이제 모범 그 해설을 거의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답안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혹시 이제 제가 코멘트 해 놓은 거랑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있으면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답안 쓰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런 뭐 모범 답안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필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뺏겨 써보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을 썼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을 한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신에 9시에 치겠습니다. 9시부터 9시 반까지 치고 9시 반부터 정규대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도 1시에 마칩니다. 그리고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번 보강 각입니다. 지금 한 번 보강을 해야 될 각이기 때문에 일정은 제가 한번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오후까지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561페이지 헌법 총론 보겠습니다. 자, 561페이지에 있는 헌법의 개념은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가볍게 볼게요. 그래서 뭐 발전 과정을 기준으로 뭐 근대 입헌주의, 현대 사회국가 헌법 이거 두 개는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고 562페이지에 뭐 실질적 헌법, 형식적 헌법도 넘어가고 성문헌법, 불문헌법도 넘어가고 우리 밑에 판례만 하나 보십시다. 관습헌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수도를 이제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었죠. 그래서 세종시로 이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관련 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청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 수도라는 거에 대해서 헌법 전에는 규정이 없지만 과연 이게 수도라는 게 헌법 사항이냐 그리고 우리 헌법 전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관습헌법 내지 불문헌법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은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도가 뭔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거기 셋째 줄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국회가 어디 있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가 이 수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래 계속 이제 한 나라의 수도는 국회가 수도에 있고 대통령이 수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수도라는 걸 결정짓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이제 수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번에서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라는 게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즉 성문헌법 외에 성문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불문헌법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긍정을 하고 있죠. 성문헌법은 130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성문헌법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느낌으로서 보충하는 의미로서의 관습헌법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 관습헌법은 어쨌든 말 그대로 헌법이기 때문에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시험에 이런 표현이 언제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이었었나? 성문 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진다.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진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불문헌법이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효력을 가집니까? 아니죠.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을 보충하는 형태만 가지는 것이지 성문헌법과 전혀 다른 불문헌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려면은 사실 성문헌법은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이제 새로운 불문헌법을 인정하면 되는 건 거니까. 따라서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문헌법을 보충하고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 맞는데 이게 성문의 헌법을 뭐 개정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번에서는 이제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으로 기본적 헌법사항이라는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민법 배울 때 이제 먼저 배우는 것 중에 관습법이라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이 관습법도 말 그대로 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법률적인 사항이라면 관습헌법은 이게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라 헌법적인 사항으로 인정될 만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건 라번입니다. 라번. 그럼 우리가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관습헌법이 어떤 요건 하에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줄에 관행 내지 관례가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관습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관습이 있어야 되고 둘째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 관습은 반복되어야 되겠죠. 그 관습이 반복되어 오고 자, 세 번째,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반대되는 관행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라도 반대되는 관행이 있었다면은 그 관행 내지 관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반대되는 관행이 없어야 되고 항상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우리 국민들이 이게 관습 헌법 사항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정도로 명료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이제 그것을 관습 헌법사항으로 받아들일 만한 국민들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관습이 반복되고 반대되는 관행이 없고 명료해야 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이 5가지가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그런데 아번부터 보겠습니다. 아번. 자, 그러면 이 관습헌법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느냐? 관습헌법도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방법으로만 개정을 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관습헌법을 바꾸려면은 헌법 개정으로만 바꿀 수 있지 뭘로는 개정할 수 없다. 자번 제목입니다. 법률로는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 관습헌법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헌법이 개정이 된 경우, 그쵸? 관습헌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개정이 된 경우. 우리 재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 사항을 헌법 개헌을 제안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헌법 개헌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습 헌법을 없애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헌법 개정 사항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그 5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관습 헌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번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5가지가 있어야지만 관습헌법이 성립하고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되면 즉 예를 들어서 국민적 합의가 없게 되면은 걔는 더 이상 관습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번이랑 4번은 제목만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은 이제 관습헌법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번 제목 다시 자번 관습헌법을 하위 법률의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개정할 수가 없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카번입니다. 결국 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헌법 개정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헌법 개정을 했다면 국민들의 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라는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 정부의 우리 참여정부의 좀 중점 사업이었었던 수도 이전이 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꿈을 접지 않고 이제 수도를 옮길 수는 없지만 이제 세종시를 건설해서 여기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를 내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대해서 다시 헌법 소원이 청구가 됩니다. 야, 결국 대통령이랑 국회는 그대로이고 국무총리 내려보내면 이거 결국 또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무총리 내려보내는 거 이 행복도시와 관련되는 법률도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답원에 보시면 아니다. 가번부터 보십시다. 가번에 줄근 부분에 보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내용 다시 이해하시면은요. 국무총리를 이제 내려보내는 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직적인 면에서 보아도 여전히 정부의 중요 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그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각부 회장은 정해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뿐이다. 자, 그러면서 답원에 보시면 줄근 부분입니다. 국무총리의 소대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내려보내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외울 판례는 아니에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65페이지 6번에 개정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그냥 개념만 이해하십시다. 연성헌법은 이게 뭔가 그러니까 연성이라는 말이 좀 고치기가 쉽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성헌법은 개정하기가 쉬운 헌법. 그러니까 법률과 동일한 정도라면 사실 개정하기가 좀 쉬운 편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성헌법이라고 하고 경성헌법은 법률보다 개정이 까다로운 이제 그런 헌법을 경성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률 만들 때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돼요. 그게 법률의 개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개정 절차는 대통령이 제안하거나 국회 과반수가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 3분의 2 이상 제적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헌법은 연성헌법입니까? 경성헌법입니까? 경성헌법입니다. 그렇죠? 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헌법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 지금 변호사 시험 시대에서는 절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헌법관이 뭐냐면 이 헌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법학을 배울 때 이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배우는 이론들이 있는데 법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은 근데 그것이 헌법의 해석에 이제 접목이 된 게 헌법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좀 시대적으로 흘러온 이론인데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헌법관이 있습니다. 자, 법실증주의 헌법관은 어딘만 체크할까요? 그 둘째 줄에 565페이지에 1번 박스 안에 둘째 줄 끝에 헌법적인 문제의 해결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헌법 규범 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거기만 줄 꺼 놓으시고. 자, 우리가 법실증주의자라고 한다면은 법실증주의자들은요 말 그대로 좀 외부적인 요소들은 배제하고 법은 그 자체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실증주의 해석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헌법에 이 헌법관이 사실 우리 수험적으로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민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즉 예를 들어서 이거를 헌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형태의 국가 형태를 만들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되었을 때 법실증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법실증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에 1조 1항 개정하면 안 된다는 말 있어? 라는 걸 물어봐요. 헌법에 1조 1항 개정하면 안 된다는 말 있어? 없는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절대 민주공화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합의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합의는 상관없어요. 그 나라의 국민들과 그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식이 어떤지는 상관없고 법률은 그 법률 그 자체로만 봤을 때 그 법률에서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건 거고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바꿀 수 없는 거야라는 게 법실증주의예요. 즉 법실증주의는 법을 법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게 법실증주의 해석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넘어가 보시고 566페이지 이번에 와보시면 그래서 이 법실증주의가 어쨌든 이 전통적인 법률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을 그냥 법률 그대로 읽는 거. 그러면 헌법을 해석을 할 때도 헌법을 그냥 헌법 규정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게 법실증주의 헌법관이라면 자, 이번에 결단주의 헌법관은 말 그대로 결단, 누군가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헌법은 정치의 산물,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결단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게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해석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그 헌법을 만든 결단을 한 사람, 결단자, 헌법 제정 권력자를 기준으로 헌법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결단주의 헌법관입니다. 사실 이 결단주의 헌법관은 이 나치의 이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이론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예요. 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개정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결단주의 헌법관은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이 헌법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고 올게 라고 하는 게 결단주의 헌법관인 거예요. 즉 이 1조 1항을 만든 사람, 넣은 사람의 결단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헌법을 제정한 사람의 결단에 따라서 헌법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결단주의 헌법관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 줄에 보시면은 주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에 해당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자, 어쨌든 그런 나치에 대해서 이런 이론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고 최근에 이제 통합주의 헌법관은 뭐냐면 이 통합주의 헌법관은 결국 첫째 줄 끝에 헌법은 사회 통합을 위한 공감대적인 가치 질서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즉 넷째 줄에 이 헌법으로서의 현실은 부단히 통합되어 가는 현실. 우리 국민들이 가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게 통합주의 헌법관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걸 개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가치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은 개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헌법을 해석하는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절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567페이지 헌법의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헌법 해석이란 헌법규범의 진정한 의미 내용을 밝힘으로써 헌법 쟁점을 해결하려는 헌법 인식작용. 넘어가시죠. 자, 568페이지 오셔가지고 이제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이 법실증주의 헌법관에 따라서는 이제 문법적 물리적인 해석, 그러니까 헌법은 문헌 그대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해석관이었었는데 어쨌든 오늘날 현대적 해석 방법에서는 뭔가 조금 더 이제 시대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헌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만 선택형 대비용을 한번 좀 체크하겠습니다.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체크, 창조적 기능. 헌법의 해석은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법이라는 게 그 시대 상황을 다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창조적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겁니다. 거기 이번에 합헌적 법률 해석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헌법 총론에서 첫 번째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 말 그대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률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라?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해라 라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줄에 다의적 체크하시면 다의적.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건 그 법률 문헌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법률 조항이 다의적으로
첫 줄 끝에 해석이 가능할 때 어떻게 해석하자? 둘째 줄에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자라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건 적지 마세요. 어떤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 법률 조항을 A-로도 해석할 수 있고 A-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요렇게 해석하면은 합헌이고 요렇게 해석하면은 위헌일 때 어떻게 해석하자? 합헌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자,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이따가 조문 나올 거니까 아니다. 조문 보면서 체크를 해보십시다. 570페이지 잠깐만 나오셔가지고 570페이지에 두 번째 판례 사회보호법 5조의 위헌 심판 찾았습니까? 거기 둘째 줄 끝에 꺾가로 안에 보겠습니다. 줄 꺼볼게요. 보호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보호 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줄 꺼보시고.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면은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그리고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법률이 존재해요. 자, 청구인이 주장을 합니다. 이 법률 조항 위헌이에요 라고 주장을 해요. 왜 위헌이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7년 동안 보호감호에 처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뭔가 그 상황에 따라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이 보호감호의 기간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 법률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년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헌적 법률 해석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그것입니다.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면 법률 조항을 없앨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위원 결정을 내려서 합헌으로 해석해야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형태로 한정위원 결정을 내리고 법률 조항을 그대로 살려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합헌적 법률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은 그 법률 조항이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 건 거예요. 즉,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결국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랑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의미는 어쨌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때 합헌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다의적으로 해석해서 합헌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법률 조항은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살려두기 위해서 제시하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제시하는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69페이지에 4번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크게는 세 가지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한계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 첫 번째는 문의적 한계가 있어요. 문의적 한계. 둘째 줄에 있죠? 문의적 한계. 즉, 그 문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문헌의 의미를 벗어나는 한계, 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는 만약에 이게 아예 입법자가 만든 그런 취지를 몰각하게 할 정도라면은 차라리 단순연을 해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입법자의 입법 목적을 헛되게 하는 방식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등장을 하고요. 자, 마지막은 세 번째, 합헌적 법률 해석이 합법적 헌법 해석으로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헌법 수용적 한계. 자, 3번은 여러분들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법률 조항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헌법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의 개념이 있는데 그 직업을 담고 있는 법률 조항이 합헌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헌법의 직업의 개념을 바꾸는 그런 합법적 헌법 해석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세 번째 한계인데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문의적 한계와 법 목적적 한계가 있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문의적 한계입니다. 법 문헌의 해석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판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첫 번째 판례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법이 있어요. 조세감면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법에 따라서 이 구법에 있는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우리 봤었죠? 법률이 있으면은 그 법률 조항 안에 본문이 있고 부칙이 있죠. 구법에 본문이 있고 부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제목 둘째 줄에 보시면은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얘는 효력을 잃고 완전히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구법에 따라서 신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신법이 구법의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도 없어졌고 부칙도 없어졌는데 이 부칙 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을 존재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구법에 따라서 구법이 없어졌으면은 부칙도 당연히 소멸했는데 이 부칙이 여전히 유효한 걸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게 뭐 여기 첫 번째 판례입니다. 그 중간에 줄건 부분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입법자들이 법률을 없앴는데도 마치 그 행정부에서 법률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판례가 우리 한정연 결정의 제일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우리 이미 결사의 자유에서 봤었습니다. 상호신용금고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과 거점주주에게 연대 변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합니다. 즉 여기서 줄건 부분입니다.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570페이지의 첫 번째 판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도 헌법재판소가 항상 한정연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것들이 이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외우지는 마세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본 결정 내 두 번째 판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 자, 그러면 여기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은 10년의 보호감을 처한다. 50세 이상이면은 7년의 보호감을 처한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45세입니다. 45세예요. 근데 굉장히 사정이 딱해요. 그럼 나한테는 보호감을 처분 몇 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10년인 거죠. 내가 40세예요. 사정이 진짜 딱합니다. 얘는 보호감을 10년까지 할 필요도 없어. 몇 년 해야 되는 겁니까? 10년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법 문헌 그 자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은 10년에 처한다. 50세 이상이면은 7년에 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이 해석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줄건 부분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한 것임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관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570페이지 맨 마지막 판례 보겠습니다. 98원바 101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첫째 줄에 다운표 안에 법률 정한 한번 줄거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자, 우리 지방공무원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장은 다른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 갑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갑의 입장에서 내가 고양시에서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애들도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고양시 공무원을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양시장이랑 저기 어디로 할까요? 뭐 청주시장이 서로 우리 좀 공무원 교류합시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나를 청주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법률 조항 보면은 지자체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갑이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고양시에서 근무를 했고 고양시에서 계속 꾸준히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나의 동의도 묻지 않고 나를 전입시키는 건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의 동의도 받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대법원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이 이 법률 조항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입 전출을 시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방 공무원이라면은 이 지방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지자체에 보내는 것은 아예 임용권자가 달라지는 행위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 지방 공무원의 전입 전출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먼저 제시를 했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줄에 보시면 위 법률 조항을 해당 지방 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전출 및 전입 명령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밑에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지자체장 사이의 동의를 얻어서 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71페이지 헌법의 제정입니다. 헌법 제정은 외울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헌법을 만드는 거죠. 1번에 헌법 제정 권력의 의의, 제정 권력의 의의 첫째 줄에 보시면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 이게 헌법 제정 권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으로 넘어가시죠. 중요한 건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 자, 헌법 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헌법은 우리는 지금 그 6공화국이죠. 6공화국인데 우리는 이 공화국이 바뀌는 거는 국가의 통치 구조, 통치 작용에 관한 내용이 바뀌면 이제 공화국이 바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화국이 총 지금까지 6공화국인데 제 1공화국은 1948년에 이제 재헌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광복을 하고 미군정 통치를 지나서 1948년에 이제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곧 뭐가 터집니까? 1950년에 6.25가 터집니다. 그렇죠? 6.25가 터지고 나서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원래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차근차근 얘기하겠지만 이승만이 처음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이게 국회 간선제였어요.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헌헌법 이후에 다음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이제 완전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야당이 이제 이기게 되니까 이게 간선제로는 뭔가 내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직선제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TV 옛날에 보셨으면 보셨을 정치 깡패들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1952년에 이제 1차 개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54년에 2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2차 개헌을 하게 되는 주 목적은 이승만이 너무 늙고 병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좀 안정적으로 부통령한테 이기붕한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연임을 철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보시겠지만 우리 공화국이 항상 끝나는 제일 대표적인 이유는 항상 그 공화국이 말년에 쓸데없는 연임, 쓸데없는 중임을 하려다가 항상 공화국이 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서 2차 개헌을 하게 되고 이때 그 유명한 4.4 오입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3.15 부정선거가 터지게 되고 부정선거에 따라서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기붕도 죽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2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게 이제 제2공화국입니다. 이제 장면 내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공화국 때 제일 문제가 되었었던 거는 사실
이제 2공화국 당시에 그러니까 1공화국이 무너질 당시에 이게 1공화국의 제일 큰 문제점은 결국 대통령제에서 오는 이제 폐단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사실은 처음부터 헌법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를 유진호 안으로 의원 내각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나는 대통령 아니면 안 한다. 왜냐면은 미국이랑 대등하게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여야 된다. 미국이랑 동일한 정부 형태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게 되니까 2공화국에서는 이제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공화국은 헌법이 두 번 바뀌어요. 1960년에 헌법이 두 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2공화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던 이제 그런 국가 형태였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 4.19 혁명에 따라서 2공화국이 들어섰지만 의원 내각제니까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그 어수선한 것을 틈타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박정희가 나오게 되고 그 박정희의 이 3공화국 시대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62년, 69년에 5차, 6차 개헌이 있게 됩니다. 결국 이 6차 개헌도 이 삼선 중임 철폐, 삼선 연임 철폐를 하기 위해서 6차 개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장기 집권을 꿈꾸다가 이제 4공화국 언제입니까? 이때가 유신입니다.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이 7차 개헌헌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장면내가, 그 다음에 박정희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 그러니까 3공화국, 4공화국은 둘 다 박정희 시대예요. 그런데 유신헌법은 사실 기존에 존재하던 헌법이랑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예 공화국을 따로 떼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영화도 나왔죠? 뭡니까? 남산의 부장들 보셨습니까? 영화 보실 시간도 있으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바쁘지만 남산의 부장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김재규의 총탄에 박정희가 죽게 되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1980년에 8차 개헌이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직선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민주항쟁이 일어나서 1987년에 이제 직선제 개헌이 되게 됩니다. 이 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그 우리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연도는 정확하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9차례 헌법이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헌법의 개정이라는 게 뭐다?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을 바꾸는 거,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 의식적으로 조항을 빼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이 헌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헌법 개정이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헌법 개정의 고유한 의미는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3공화국 헌법이랑 유신헌법이랑 같냐? 유신헌법이랑 5공화국 헌법이랑 도대체 어디가 동일하냐? 이 5공화국이랑 지금 민주적 개헌인 6공화국이랑 어떻게 헌법 개정이 동일하냐? 이건 아예 헌법이 새로 창조된 것이지 헌법 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말 그대로 이제 주장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아니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자, 573페이지입니다. 한계 부정설과 한계 긍정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헌법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 만든 사람을 헌법 제정 권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헌법 만든 사람을 헌법 제정 권력자라고 얘기를 하고 헌법을 바꾸는 사람들을 헌법 개정 권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 개정 권력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우리 헌법상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헌법 개정 권력자입니다. 어쨌든 헌법을 만든 사람도 국민이에요. 헌법을 바꾸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인 얘기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만든 사람과 헌법을 개정하는 사람이 같냐 다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본다면은 제정 권력자와 개정 권력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당시에 헌법을 만든 국민과 지금 그 만들어져 있는 헌법을 적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다르다고 본다면은 제정 권력자와 개정 권력자는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결국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헌법을 만든 사람과 바꾸는 사람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바꾸는 거 돼요? 안 돼요?
맞는 사람이 바꾸는 거 되죠. 맞는 사람이랑 바꾸는 사람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헌법 개정의 한계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든 사람 따로 있고 바꾸는 사람 따로 있다면 바꾸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입니다. 한계 긍정설과 한계 부정설은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헌법의 해석관과 관련해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 실증주의에 따르면은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 실증주의자들한테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법 실증주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헌법 펼쳐봐봐 라고 얘기를 하겠죠. 헌법 펼쳐봤는데 헌법 개정에 한계가 없어요. 그럼 헌법 개정의 한계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한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실증주의자에 따르면은 헌법 개정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단주의에 따르면 어떨까요? 결단주의자한테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습니까? 헌법 개정도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디 부분은 못한다? 헌법을 맞는 사람의 근본적인 결단은 바꾸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결단주의 헌법가는, 그렇죠? 헌법을 맞는 사람의 근본적인 결단은 바꾸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통합주의 헌법가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헌법 개정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통합주의 헌법가는 뭐는 바꾸면 안 돼? 국민적 가치적 공감대는 절대 바꾸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한계 긍정설과 한계 부정설이 대립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검토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뒤에 개정의 한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는 없습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경우에 1번의 절차적 한계는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중요한 건 2번입니다. 해석론에 박혀져 있는 건 2번이에요. 실체적 한계. 1번, 헌법 자체가 특정 사항에 대한 개정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할 수 없는데 우리 헌법에는 실정법적 한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중요한 건 2번, 재정 권력의 근본적인 결단, 누구 입장입니까? 결단주의 헌법관 입장이고, 또는 기존 헌법과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 안 되고, 국민의 가치적 공감대에 위배되는 헌법 개정, 통합주의 헌법관 입장이죠. 이런 것들도 헌법 개정의 한계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현행 헌법상으로는 헌법 규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헌법 규정은 위헌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헌법이 3번 제목처럼 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헌법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74페이지 오셔가지고 첫째 줄에, 박스 안에 첫째 줄에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범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범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의 셋째 줄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네, 그 밑에 효력 체크하시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 체크하시면, 효력 체크하시고 그 줄 끝에 보겠습니다.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택형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인데 선택형 대비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기본권이 당연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더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이 기본권은 우리가 그 헌법 규정은 우리의 관념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요 단어 기억하시고요. 이념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 규정 가운데 이게 각각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헌법 규정에 비춰봤을 때 이 헌법 규정은 효력이 없어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상호 우열을 인정할 수 있지만 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효력상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선택형 대비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한국헌법의 개정 절차에서 128조 2항 잠깐 보겠습니다. 128조 2항.
우리 헌법의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정이 헌법 개정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 드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4번의 두 번째 문단 학설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마지막 줄에 인적 효력 범위 제한설, 동그라미 2번은 상대적 개정 한계 조항설, 3번은 의미 없다 의미 부정설, 4번은 소급 적용 제한설, 개정 한계 조항설 이런 것들 견해 대립하는데 판례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128조 2항은 인적 효력 범위 제한설, 즉 이건 헌법 개정의 한계가 아니라 헌법 개정,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당시 대통령한테만 효력이 없다로 해석을 하는 게 인적 효력 범위 제한설이고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도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헌 제안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게 128조 2항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게 128조 2항의 해석론입니다. 자, 됐습니다. 한국헌법의 개정 절차 보겠습니다. 헌법 128조 1항 선택형 대비용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헌법 개정은 누가 제안합니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을 합니다. 129조입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거기 20일에 2에 동그라미 하시고 공고에 0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국회가 제안하거나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헌법 개정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 제안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 국회에서 어쨌든 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제일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도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 철회해라. 우리가 제안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와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고요. 제안하고 나면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국민들이 보고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건 거죠.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130조에 보시면 1항에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거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에 0에 동그라미 하시고 60일에 6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제적 3분의 2에서도 3, 2 동그라미 하시고 2항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3에 동그라미 하시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국선 뒤에 과투, 과찬 체크하시고요. 선택형 대비용 얘기를 합니다. 두 문자 2006 323 국선 과투 과찬. 우리 변호사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헌법 지문을 묻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헌법 개정안은 누가 제안한다고요? 누가 제안한다고요?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20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돼요. 그렇죠?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됩니까? 국회의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 의결은 어떻게 한대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입니다. 우리 제적 3분의 2는 제일 강력한 정족수입니다. 그래서 국회 전체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니까. 자, 제적 3분의 2 이상의 국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 정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항에 보시면 헌법 개정안이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안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75페이지 오셔가지고 국민투표의 절차. 국민투표법 보시면은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볼 건 아니고
맨 마지막에 28조에 보시면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십시오. 576페이지 오셔가지고 93조에 보시면 국민투표 무효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언젠만 둘째 줄 끝에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판결을 합니다. 헌법 변천으로 넘어가시고, 헌법 변천은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 변천은 헌법 조항이 조문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의미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문은 그대로 있는데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그 조문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헌법 변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헌헌법은 그 단원제였지만 국회가 단원제였어요. 우리 지금 국회도 단원제죠. 이제 하나만 존재하는데 1차 개헌헌법은 양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은 상원과 하원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실제 상원제와 하원제를 구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단원제처럼 계속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헌법 변천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헌법은 양원제로 되어 있지만 이 양원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고, 이 헌법 변천은 결국 의의 둘째 줄도 보겠습니다. 이는 헌법 현실과 헌법 규범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헌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오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 변천이고요. 그 정도만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578페이지 헌법의 수호로 오셔서, 헌법의 수호는 이제 헌법 그 자체를 이제 헌법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헌법의 수호라고 합니다. 이것도 개념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항권 보겠습니다. 저항권의 의의입니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입니다. 자, 단원 체크할게요. 첫 번째 줄에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 맨 마지막 줄에 국민이 실력으로 저항하는 게 저항권입니다. 자, 이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저항권, 우리 헌법에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견해도 그냥 근거를 보면 됩니다. 이 저항권이 자연권이냐 아니면은 실정권이냐에 따라서 저항권을 인정할지가 달라지겠죠.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항권이라는 건 헌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때 우리가 실력으로, 바꿔서 말하면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헌법을 수호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권이라는 것은 폭력을 당연히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자연권이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 그럼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될 거고, 저항권을 실정권으로 본다면은 저항권은 어디에 있어야지만, 법률로 규정이 있어야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에 규정이 없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현행 헌법에는 저항권이 없으니까 저항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실정권으로 보는 견해일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저항권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우리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를 총으로 쏴 죽였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사실 뭐 김재규가 박정희를 왜 죽였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무슨 견해 대립인지 모르겠지만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박정희를 총으로 쐈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 정말 이 민주주의를 갈망을 해서 그 11.6 부마 항쟁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무력으로 이런 진압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응징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그 총을 쐈다 이제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김재규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항권 행사했습니다. 이건 저의 저항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시대에 대법원이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 너 저항권이야. 너 무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번에 대법원의 입장.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재판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주장했던 저항권은 그 통진당 해상 사건 때 이제 통합진보당도 저항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겠죠. 자, 3번의 저항권 행사의 요건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체크를 할 것은 그 A번에 두 번째 문단의 A번에 중대성 그러니까 이런 그 헌법에 대한 침해가 중대해야 되고요. B번에 명백해야 되고 C번에 보충성,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보충성입니다. 4번 저항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어쨌든 폭력적인 방법이니까 범죄는 맞겠죠. 그렇지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580페이지 오셔가지고 5번에 시민불복종과의 구별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전체 법질서의 정당성을 긍정하면서도 양심상 부정의하다고 판단되는 개별 법령이나 정책을 의도적, 비폭력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예전에 있었던 예전의 그 양심적 병력 거부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시민불복종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사립학교 교원인데 혹은 언론사 직원인데 김영란법이 진짜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민불복종입니다. 저항권이랑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저항권은 어쨌든 헌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헌법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 그 전체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은 시민불복종은 전체 법질서를 긍정하면서도 해당 정책 내지 해당 법령의 적용만 거부하는 것이 시민불복종입니다. 동그라미 1번. 아니다.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에 공통점은 주체가 국민이고 기존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함인데 시민불복종은 개별 법령이나 정책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저항권은 폭력적 방법도 허용되지만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으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저항권은 보충성 요건 필요하지만 시민불복종은 필요하지 않고요. 4번 저항권 행사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만 시민불복종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거예요. 김영란법 어기면 처벌 대상이죠. 당시에 양심적 병력 거부하더라도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었잖아요. 시민불복종은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좀 봐주자 이런 요청이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첫째 줄 끝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그 자신을 방어하고 투쟁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 또는 자기 수호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무슨 놈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쉽게 얘기하면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스스로 수호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제일 대표적인 제도는 오른쪽 나번의 위헌정당 해산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상 만들어져 있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 정당을 헌법 질서에서 배제할 수 있다라는 이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제일 대표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의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다번에 기본권 실효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볼 필요는 없는데 독일에서는 기본권 실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떤 이 기본권의 행사가 어떤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라면,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라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권 실효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지금 본 것들이 이 헌법 총론에서 앞부분에서 본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 관습헌법도 사실 선택형 대명으로 나오는 문제고 합헌적 법률 해석이 여러분들 한정위원이랑 연결하셔가지고 조금 기억하실 문제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이
굳이 시험에 나온다면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정도거나 아니면은 선택형에서는 헌법 개정의 절차 128조, 129조, 130조 이제 그거 물어보는 정도 나올 거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저항권이나 이런 시민 불복종은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들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판례 입장들이 명백하고 다른 문제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정도만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 45분부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